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집 안은 마치 잘 꾸며진 갤러리처럼 최소한의 가구와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고요함의 중심에 이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색 실크 가운을 입은 채 단정하게 빚어내린 긴 머리를 어깨 뒤로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다도를 위해 정성스럽게 찬물을 끓이는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남편 강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섬세한 향이 일품인 백차였다. 지난 5년간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남편의 성공을 내조하고 완벽한 가정을 꾸미는 것. 그것이 그녀의 세계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공기 중에는 미세한 이질감이 떠돌았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지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빈자리가 만들어내는 적막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수연은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잘 데워진 찻잔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차갑고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새하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익숙하고도 힘있는 필체로 이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훈의 글씨였다. 심장이 쿵하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중요한 계약서나 서류는 항상 서재에 두는 그였다.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법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자 그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편지는 지독할 정도로 짧고 간결했다. 수연에게 미안하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정리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될 거야. 부디 당신의 삶을 찾길 바란다. 강지훈. 사랑도 미련도 변명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문장이었다. 마치 타인에게 보내는 사무적인 통보처럼 당신의 삶을 찾길 바란다는 마지막 문장은 잔인한 조롱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지난 5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든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백자 찻잔은 산산조각이 났고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발등 위로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이 방금 전 이 한 장의 편지보다 더 처참하게 깨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멍하니 부서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귀에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다급한 소리가 파고들었다. 쾅쾅쾅.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문을 부술 듯한 폭력적인 두드림이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구일까? 이 시간에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혹시 지훈에게 무슨 일이 생겨 급하게 찾아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씨 댁 맞죠? 문 여시죠? 좋은 말로 할 때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다. 수연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현관 도어락을 해제하는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 순간 편지에 적힌 모든 정리라는 단어가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다. 설마. 문이 열리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장정 대여섯 명이 짐승처럼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위압적인 분위기는 평화롭던 집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다. 선두에 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지훈 사장님, 사모님이신가? 미인이시네. 남편이 아주 복도 많지. 아니 많았지. 남자는 조롱 섞인 말을 뱉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수연의 얼굴 앞에 거칠게 흔들었다. 남편이 아주 큰 선물을 남기고 갔어. 여기 차용증이랑 위임장. 총액이 얼마인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지. 수연의 눈에 들어온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0이 몇 개인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다.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아파트 별장.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상가 건물까지 모든 것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 사업은 순조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리하게 떨렸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순조로워, 그 자식이 당신 같은 예쁜 마누라 뒤에 숨어서 사채란 사채는 다 끌어다 썼어.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터진 거지. 사업 자금 웃기지 말라 그래. 여자 끼고 해외로 도박하러 다닌 돈이 절반은 될 거다. 여자, 도박.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지난 몇 달간 잦았던 해외 출장 피곤하다며 각방을 쓰자고 했던 그의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자, 이제부터 집행을 시작하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우리 거니까. 흉터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함께 온 남자들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파, TV, 그림, 심지어 수연이 아끼던 작은 장식품에까지 압류라고 적힌 붉은색 스티커를 거칠게 붙였다. 딱딱하고 스티커가 붙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한 남자는 수연이 결혼 선물로 받은 고가의 오디오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수연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흉터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시간 일주일 주지. 그 안에 원금의 절반이라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집에서 곱게 나가진 못할 거야. 당신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어쩌겠어. 네 남편이 싸지른 똥인데. 모욕적인 말과 함께 남자는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수연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열린 현관문 밖으로 이웃들이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완벽한 아내 모두가 부러워하던 상류층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지금 한낱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남자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집안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모든 것이 파괴된 후의 폐허의 정막이었다. 온 집안은 붉은 압류 스티커로 도배되어 있었다. 마치 집 전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절망이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집어삼켜버린 듯했다. 강지훈, 그녀가 사랑했고 믿었던 남자. 그 남자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끔찍한 배신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때였다. 엉망이 된 것이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남자들이 거칠게 뒤지다 떨어뜨린 책들 사이로 낯선 가죽 표지가 보였다. 지훈의 서재에 있던 책이었다. 평범한 책들과는 조금 다른 자물쇠가 달린 작은 가죽 다이어리였다. 호기심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는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자물쇠는 허술했고 조금 힘을 주자 쉽게 열렸다. 다이어리를 펼친 순간 수연은 숨을 멈췄다.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했다. 날짜와 함께 복잡한 기호 숫자, 그리고 암호처럼 보이는 문자열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일반적인 회계장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강지훈이 남긴 평범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 내면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결혼 전 그녀는 수학 올림피아드를 휩쓸던 천재 소녀였다. 복잡한 수식과 논리 속에서 희열을 느끼던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이수연. 결혼과 함께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과거의 자신이 이 암호로 가득한 다이어리 앞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다이어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빚의 기록이 아닐지도 모른다. 강지훈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무기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시에 그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이수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손에 들린 작은 가죽 다이어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붉은 압류 스티커가 점령한 집의 풍경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은 지워지고 오직 그녀와 눈앞의 암호들만이 존재했다. 절망은 분노로,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다. 사채업자들이 헤집어 놓은 책과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깨끗이 닦았다. 결혼 후 남편의 일정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보드였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전쟁 상황실이 될 터였다. 수연은 다이어리를 펼치고 첫 페이지를 마주했다. 암호는 언뜻 보기에 무작위적인 숫자와 기호의 나열 같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학적 논리의 세계에 몸담았던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돈 속의 질서였다. 이건 단순한 치환 암호가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해. 다중치환 그리고 특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변형 암호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기억의 서랍을 열었다. 10대 시절 암호학에 매료되어 밤을 새워가며 읽었던 책들의 내용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먼지 쌓인 전공 서적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지난 5년간 뇌의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분석 회로가 삐걱거리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다. 분명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했을 터였다. 수연은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복기했다. 결혼기념일, 처음 만난 날,
그가 아끼던 와인의 생산연도, 심지어 그의 애인 이름까지 수십 개의 단어를 대입하며 밤을 새웠다. 커피포트는 쉴 새 없이 물을 끓였고 서재는 담배 연기 대신 짙은 커피향으로 가득 찼다. 이틀이 지났을까?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력해 본 단어.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났던 첫 번째 해외 프로젝트의 이름, 프로젝트 이카루스. 그 단어를 입력하자 화면의 암호문 일부가 의미 있는 문자열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산비 7, 유성기획 SJ홀딩스로 이전, 세금 계산서 발행 완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해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무의미해졌다. 수연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다이어리 해독에 몰두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땅처럼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고 재구성했다. 하루가 더 지났을 때 다이어리의 내용은 끔찍한 실체를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몸담고 있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의 내부 비리를 총망라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강지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유성기획 SJ홀딩스 블루오션 개발.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실체는 없었다. 그는 이 유령 회사들을 이용해 태영건설의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빼돌린 돈은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돈 세탁된 후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법 비자금이 되거나 그의 개인적인 사치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수연은 다이어리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회사 이름 관련 인물, 자금의 흐름을 선으로 연결하자 거대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영건설의 고위 임원들, 부패한 시의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채 시장의 큰손까지. 강지훈은 이 거미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교활한 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빚의 정체를 파악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세운 유령 회사 중 하나에 거액의 사채를 빌리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그리고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아내인 이수연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회사의 돈을 빼돌려 호의호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아내에게 떠넘긴 후 자신은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개자식 수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사랑의 배신감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의 마지막 방패막이로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이었다. 그녀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자금 흐름도나 암호 대신 몇 개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다. 최진환 회장, 미도개발 17%, MK, 자산운용, 지분 매입 시도, 실패. 최진환 회장, 대한민국 금융계의 살아있는 신화,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며 그가 손대는 모든 투자를 황금으로 바꾸는 남자. 그런 거물이 왜 이 장부에 등장하는 걸까? 수연은 즉시 인터넷을 검색했다. 미도개발은 최근 태영건설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중견 건설사였다. 그리고 최진환 회장은 미도개발의 비공식적인 최대 주주, 즉 실소유주나 다름없었다. 17%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백했다. 강지훈의 태영건설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미도개발에 손해를 입혔고 그 결과 개발 사업권을 따낸 것이다.
MK 자산운용의 지분 매입 시도는 아마도 최진환 회장 측의 반격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는 뜻일 터였다. 강지훈의 네트워크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증거였다.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어지럽게 얽혀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적은 나의 동지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맞설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최진환 회장이라는 거대한 창과 방패를 얻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태영건설을 공격할 명분이 있었다. 단지 결정적인 증거와 공격의 급소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담은 지도가 바로 자신의 손안에 있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핏발선 눈, 푸석푸석한 피부,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 이수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포착한 암살자의 눈빛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먼지 쌓인 옷들을 헤치고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대학 졸업 후 대형 회계법인의 수석으로 합격했을 때 맞췄던 옷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그 옷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갑옷이 되어줄 터였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의 지도를 바라보며 가장 약한 골이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치밀한 분석가이자 냉혹한 전략가였다. 배신의 대차대조표 분석은 끝났다. 이제는 반격의 사업 계획서를 쓸 차례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 당신이 파괴한 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검은 정장은 이수연에게 갑옷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그림자에 갇힌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복잡한 전장의 지휘관이었고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는 그녀가 정복해야 할 영토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무기도 병사도 없는 사령관은 공허한 이름일 뿐이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이 전쟁을 함께 치를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다. 뇌리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았다. 최진환 회장.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그를 만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려 했다가는 비서실에서 문전박대당할 것이 뻔했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최진환 같은 인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철저히 이성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자신을 찾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가 필요했다. 최진환 회장이 가장 원하는 것, 태영건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파고들었다. 수백 개의 자금 흐름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태영건설의 자회사 중 하나인 태영 머티리얼즈. 표면적으로는 건실한 건축 자재 회사였지만 장부의 이면에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훈과 그의 공범들은 이 회사를 통해 자재 단가를 부풀리고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강요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태영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실적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다. 바로 이곳이 아킬레스건이었다. 수연은 다음 48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구걸이나 호소의 글이 아니었다. 냉철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가득 찬 한 기업에 대한 사망 선고문이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태영 머티리얼즈의 내재 가치 분석 및 공매도 전략 제안이었다. 내용은 치밀하고 파괴적이었다. 첫째, 강지훈의 비밀 장부에서 발췌한 데이터를 근거로 태영 머티리얼즈의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물론 정보의 출처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다. 둘째, 이 회사의 주가가 특정 외부 충격에 의해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 폭락할 것인지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했다. 셋째, 이 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공매도 숏셀링 시나리오와 적대적 인수합병 허스타일 MA의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태영건설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최진환 회장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이제 이것을 그의 손에 전달해야 했다. 수연은 최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언론기사 재개 가십, 심지어 사설정보원을 고용하는 것까지 고려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녀는 그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비공식적인 조찬 모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경호가 삼엄했지만 그곳이 유일한 기회였다. 수요일 아침 수연은 약속 장소 근처의 카페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고 중후한 풍채의 최진환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내렸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성. 최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오른팔로 알려진 윤성준 실장이었다. 수연의 목표는 최 회장이 아니라 바로 그였다. 최 회장이 식당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수연은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윤 실장에게 접근했다. 윤 실장은 수연을 발견하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십니까? 수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윤성준 실장님 맞으시죠? 회장님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물건입니다. 미도개발의 17% 손실과 태영건설에 관한 제안서입니다. 미도개발과 17% 손실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윤 실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는 잠시 수연을 빤히 쳐다보다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름과 연락처는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자연히 찾게 되실 겁니다. 수연은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걸음걸이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후 24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연락이 올까? 아니면 그저 정신 나간 여자의 소행으로 치부하고 보고서를 파쇄해버렸을까? 초조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건도박이었다. 다음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자 간결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연 씨 되십니까? 윤성준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1시간 뒤 T타워 50층으로 오시죠. 시간은 정확히 10분입니다.
T타워 50층. 최진환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성공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수연은 거대한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에 있는 듯한 최고층의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최진환 회장은 산과 같은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은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수연 씨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칭찬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보고서 흥미롭더군. 하지만 소설에 가까워. 근거가 어디 있나? 당신은 누구고 왜 나를 찾아왔지? 태영건설의 원한이라도 있나?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배짱과 능력을 시험하는 명백한 테스트였다. 수연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 정보의 출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보고서에 명시된 비자금 계좌 중 하나를 지금 당장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장님께서 미도개발건으로 입으신 손해를 만회하고 태영건설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제거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 회장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허풍이 대단하군. 계좌를 동결시켜 당신이 무슨 수로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특정 거래 패턴으로 자금 이체를 시도하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계좌를 의심 계좌로 분류하고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4시간 안에 태영건설 내부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죠.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계산이 번개처럼 오가고 있었다. 약속된 10분이 훌쩍 지나 30분이 되고 일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 회장은 마침내 등을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온화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냥개를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그는 동정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사업 파트너에게 할 법한 제안을 던졌다. 좋아, 이수연 씨.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주지. 변호사, 회계사, 자금까지.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봐. 저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다. 마침내 동맹이 결성되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던진 승부수가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의 마지막 말은 이수연의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원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검을 쥐어주고 방패를 채워주며 새로운 전쟁터로 나서는 길을 열어준 위임장이었다. 최 회장은 그녀의 비참한 과거나 개인적인 복수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그녀의 두뇌가 가진 가치, 즉 태영건설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적 가치만을 보았다. 그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제국이 가진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을 나온 수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윤성준 실장이었다. 그는 이전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 대신 예리한 전문가를 대하는 듯한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수연 고문님.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직함이 낯설었지만 수연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T타워의 다른 층에 위치한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쳐 두꺼운 방음벽을 통과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분석 장비들이 즐비했다. 이곳은 최진환 회장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기업 전쟁을 치를 때만 가동하는 비밀 전략실 일명 워룸이었다. 워룸 안에는 이미 3명의 전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개하지요. 왼쪽부터 대형 로펌 정인 출신의 김앤드류 변호사, 기업 소송과 M&A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가운데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불리는 박준서 팀장, 그리고 오른쪽은 국세청 특수조사과 출신의 공인회계사 차민경 실장입니다. 회장님의 직속 TF팀, 팀제로의 핵심 멤버들이죠. 오늘부터 이수연 고문님의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팀제로. 최진원 회장의 그림자 부대. 재계에서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들은 윤 실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수연을 노골적인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갑자기 나타난 경력도 불분명한 젊은 여성이 자신들의 지휘관이라니. 특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차민경 회계사는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윤 실장님, 이분이 저희가 앞으로 함께 일할 분이라고요. 실례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중함을 가장한 명백한 도발이었다.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말로 자신을 증명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워룸의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재구성한 태영건설 커넥션의 디지털 지도를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띄웠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자금의 흐름, 수십 개의 유령 회사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시각화된 차트였다. 강지훈의 비밀 장부를 기반으로 그녀가 직접 수집한 공개 정보와 재무 데이터를 결합하여 완성한 결과물이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무기가 되어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차민경 회계사님 화면에 보이는 블루오션 개발의 법인세 신고 자료와 제가 드린 이 자료를 비교 분석해 주십시오. 3년치의 허위 세금 계산서, 내역과 탈세 정황을 파악하는데 이 시간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박준서 팀장님, 여기 태영건설의 내부 서버 접근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특정 시간대에 외부 IP를 통한 데이터 유출 흔적을 찾아주십시오. 아마 그들의 비자금 관리 내역이 담긴 백업 파일의 경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앤드류 변호사님께는 수연은 막힘없이 각 전문가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법률적, 회계적, 기술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로운 지시였다. 팀제로 멤버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보다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진짜 전략가를 마주하고 있었다. 차민경 회계사는 팔짱을 풀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알겠습니다. 고문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문님이라는 호칭이 진심을 담아 흘러나왔다. 수연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팀제로의 실질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다. 한편 그 시각 동남아의 한 최고급 리조트.
강지훈은 눈부신 햇살 아래 인피니티 풀 선베드에 누워 샴페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모델 지망생 오유라가 비키니 차림으로 달라붙어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곳을 다 빌렸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라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지훈은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마침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영건설의 재무 담당 상무였다. 박상무, 무슨 일이야? 부사장님 별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자금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유 없이 단기 채권 금리가 오르고 주가도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노이즈 같기는 한데. 강지훈은 귀찮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딴 일로 국제전화까지 한 거야. 시장이 원래 그런 거지. 뭘 새삼스럽게. 그리고 이제 부사장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난 이제 자유로운 몸이야. 이수연 그 멍청한 여자는 지금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울고불고 난리겠지.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네. 그는 이수연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마지막 희생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가 버린 아내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시 월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수연과 팀제로는 강지훈의 비밀 장부라는 지도를 바탕으로 태영건설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할 법률적 근거를 쌓고 있었고, 차 회계사는 돈 세탁의 흐름을 역추적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있었다. 박 팀장은 태영의 보안망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낼 준비를 마쳤다. 그때 윤 실장이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왔다. 고모님, 댁으로 찾아왔던 사채업자들 처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신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진환의 방패가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적인 감사는 불필요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이었으니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태영건설의 모든 계열사와 관련 인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의 회사 로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태영 머티리얼즈. 그녀가 처음부터 점 찍어두었던 가장 약한 골이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월음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태영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폭락시켜 시장에 충격을 줄 겁니다.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켜 강지훈과 그 배후 세력이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잘 벼려진 검과 견고한 방패가 모두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을 향해 첫 일격을 날리는 것뿐이었다. 이수연의 선언과 함께 월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마치 발사를 앞둔 미사일 기지의 관제실과도 같은 고도의 집중력이 응축된 침묵이었다. 팀 제로의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이수연이라는 지휘관 아래 완벽하게 조율된 하나의 유기체, 즉 태영건설이라는 거대 악어를 사냥하기 위한 정예 사냥팀이 되어 있었다.
수연은 메인 스크린에 떠 있는 태영 머티리얼즈의 로고를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작전명 이카루스 추락을 개시합니다. 목표는 태영 머티리얼즈의 완전한 무력화. 예상 소요 시간 72시간. 박 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화이트 해커 박준서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문님, 놈들의 내부 감사팀이 작성했지만 윗선에서 덮어버린 분식회계 보고서 파일입니다. 지금 즉시 가장 공격적인 탐사 보도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 팩트저널의 특정 기자에게 익명으로 전송하겠습니다. 역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차 실장님은요? 회계사 차민경은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 민원 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였다. 그녀는 수연이 정리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영 머티리얼즈의 회계 부정 혐의를 조목조목 정리한 고발장을 작성해 두었다. 저 역시 준비됐습니다. 언론 보도가 터지는 시점과 동시에 금감원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시장의 의심을 증폭시켜 패닉셀링을 유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언론 보도와 금감원 조사 착수 발표 후 우리가 확보한 소액 주주 명단을 통해 즉시 집단 소송 절차에 착수해 주십시오. 태영건설 본사가 자회사를 방어할 여력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모든 서류 작업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뿐. 최진환 회장의 지시 아래 그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 헤지펀드들 역시 태영 머티리얼즈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였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태영 머티리얼즈를 향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수연은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시작하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준서의 엔터키가 눌렸다. 비밀 감사 보고서 파일이 어둠 속으로 전송되었다. 몇 초 후 차민경의 마우스 클릭과 함께 금감원 서버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공격. 고요한 폭풍이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파문은 다음 날 오전에 일어났다. 팩트저널의 단독 기사였다. 단독 태영 머티리얼즈 수백억 원대 재고 자산 부풀리기 의혹 내부 고발 자료 입수. 기사는 작지만 날카로웠다. 박준서가 넘긴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얼마나 허술하게 조작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파헤쳤다. 증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영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5% 이상 하락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태영건설의 임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이 기사를 단순한 흠집내기 혹은 경쟁사의 공작으로 치부했다. 어디서 정보가 샌 건진 모르겠지만 별거 아닐세. 홍보팀 시켜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반박 자료 내고 언론사에는 법적 대응 운운하며 압박 넣어. 강지훈의 공범 중 한 명인 기획조정실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안일한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금융감독원이 태영 머티리얼즈의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주가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졌다. 여기에 최진환 회장의 헤지펀드가 쏟아붓는 대규모 공매도 물량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주가는 순식간에 30%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한편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 VIP룸. 강지훈은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포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칩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미녀 딜러와 주변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의 과감한 배팅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완벽한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박 상무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또 무슨 일이야? 내가 바쁘다고 했을 텐데.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영 머티리얼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회사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박 상무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태영 머티리얼즈, 그거 원래부터 부실했던 회사잖아. 꼬리 자르기가 필요하면 그냥 해버려. 그런 사소한 일로 내 기분 망치지 말고 끊어. 그는 전화를 끊고 칩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다. 올인.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그저 재수없는 우연 혹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동성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칼끝이 최종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하고 있었다. 다시 워룸. 팀 제로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고문님, 작전 성공입니다. 태영 머티리얼즈는 사실상 회생 불가능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건 본 게임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해요. 그녀의 말처럼 태영 머티리얼즈의 붕괴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을 쓰러뜨린 것에 불과했다. 태영건설은 상장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비자금 창고가 완전히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의 부실을 떠안아야만 했다. 막대한 자금이 태영 머티리얼즈의 빚을 갚고 주가를 방어하는 데 쏟아부어졌다. 태영건설의 금고에 예기치 못한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수연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쓰러진 태영 머티리얼즈의 로고를 붉은색으로 지웠다. 그리고는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자금 흐름도의 다른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강지훈이 정치권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위장 컨설팅 회사의 이름이었다. 이제 두 번째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태영건설이 자금 압박으로 정신없는 틈을 탄 놈들의 돈줄과 권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겁니다. 첫 번째 파문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해일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용했던 폭풍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허리케인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은 더 이상 조용한 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영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뒤흔드는 파괴적인 허리케인이었다. 수연이 지목한 위장 컨설팅 회사의 비자금 내역은 팩트저널을 통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태영건설 본사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시장은 잔인했다. 태영건설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되었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계열사들이 하나둘씩 부도 처리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한때 업계의 공룡으로 군림하던 태영건설은
불과 몇 주 만에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거대한 시체 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부의 공범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고 경고해 보였던 범죄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허무하게 찢어졌다. 강지훈은 더 이상 마카오의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터폴의 수배 명단에 오르기 직전 몰래 귀국하여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모든 해외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를 지켜주던 정치적 방패막은 이제 그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있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오만함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가 아내를 버리고 떠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자신과 태영건설을 통째로 삼키려는 경쟁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물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뿐이었다. 최진환 회장. 강지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그의 힘을 빌려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는 남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진환 회장과의 면담을 주선하려 했었다. 굴욕적인 제안도 서슴지 않았다. 태영건설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말까지 흘렸다. 며칠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기적처럼 답변이 돌아왔다. 윤성준 실장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7시 올림정. 올림정은 정재계 최고위급 인사들만 이용하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는 최고급 요정이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옷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었다. 하지만 값비싼 옷도 그의 초췌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가려주지는 못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강지훈은 울림정의 지배인에게 안내를 받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로 향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내다보이는 고즈넉하고 품격 있는 방이었다.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방 안에는 이미 최진환 회장이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정원의 소나무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강지훈의 눈에는 뒷모습만 보이는 한 여인이 단아하게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애써 침착하며 방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행색으로 나타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최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강지훈 사장, 어서 오게. 몰골이 말이 아니구만. 그때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차분하지만 힘있는 눈빛. 그토록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버렸던 아내 이수연이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뇌가 작동을 멈춘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수연이 왜 여기에 우연인가, 아니면 울림정의 접대부라도 된 것인가. 수만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최진환 회장이 그녀를 대하는 정중한 태도, 그리고 그녀가 풍기는 위압적일 정도의 차분한 기품은 그 모든 어리석은 추측을 단숨에 박살냈다. 최진환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아, 인사가 늦었군, 강 사장. 이번 태영건설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내 수석 고문일세. 이수연 고문. 수석 고문. 프로젝트 총괄.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강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이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경멸이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강지훈 씨.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태영 머티리얼즈의 갑작스러운 폭락, 정치권 스캔들의 폭로, 정교하게 계산된 자금 압박.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이 여자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의 머릿속에서 나온 완벽한 복수극이었다. 최진환 회장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태영건설 비리 조사 최종 보고서 및 자산 몰수 계획안,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란에는 선명하게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지훈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테이블 앞으로 다가서다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다담이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찧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이 버린 아내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수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줘. 나 좀 살려줘.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짐승처럼 반복했다.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수연은 무릎 꿇고 우는 전 남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통쾌함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고 조용한 허무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상처뿐인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최진환 회장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윤 실장, 손님 배웅해드리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성준 실장이 들어와 짐짝을 끌고 가듯 울부짖는 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이거나 수연아 여보, 제발. 강지훈의 비명은 미닫이 문이 닫히면서 서서히 잦아들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다. 이수연은 무너진 전 남편이 끌려 나간 자리를 잠시 응시하다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질질 끌려나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수연은 오랫동안 창밖의 정원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 달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아침의 절망이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으로 시작된 폭풍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은 태영건설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텔레비전 뉴스는 연일 새로운 속보를 쏟아냈다. 죄수복을 입은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서는 태영건설의 전직 임원들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강지훈이 있었다. 한때 재계의 총아로 불렸던 남자는 이제 희대의 사기꾼이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이수연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내놓은 진실의 조각들은 법이라는 거대한 맷돌 아래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김앤드류 변호사와 팀 제로의 도움으로 그녀에게 부당하게 떠넘겨졌던 모든 채무는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그녀를 핵심적인 공익 제보자로 인정하여 국고로 환수된 범죄 수익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액수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빚보다 훨씬 더 큰 돈이 그의 배신을 통해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어느 날 오후 수연은 홀로 강남의 아파트를 찾았다.
붉은 압류 스티커는 모두 제거되었고 전문 업체가 깨끗하게 청소한 집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먼지가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이곳은 완벽한 아내 이수연의 무대였지만 그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 그녀는 잠시 거실 중앙에 서서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다. 슬픔이나 미련은 없었다. 그저 길었던 연극을 마친 배우처럼 담담할 뿐이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처분해 달라고 말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고하는 의식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최진환 회장의 개인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딱딱한 원룸이나 격식 있는 요정이 아닌 수만 권의 고서가 빽빽이 들어찬 그의 지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최 회장은 직접 내린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다. 이 고문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앓던 일을 뽑아낸 기분이야. 태영건설이라는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냈으니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본론을 꺼냈다. 이제 무대는 정리됐고 새로운 판을 짜야지. 부도가 난 태영건설의 우량 자산들을 인수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재편할 생각이야. 그 프로젝트 이 고문이 맡아줬으면 하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내 지주회사의 신규 사업 전략기획실 부사장 자리를 제안하는 걸세. 팀 제로를 정식으로 이끌면서 이번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거야. 이수연, 당신의 능력을 더 큰 무대에서 펼쳐 보일 때가 됐어. 부사장. 불과 한 달 전 세상의 끝에 서 있던 그녀에게 주어진 직함이었다. 수연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김이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감쌌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감격에 겨워 즉시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첫째,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전결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둘째, 팀 제로의 멤버는 제가 직접 선택하고 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윤리 경영 펀드를 조성하고 그 운영 역시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하 직원의 조건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의 당당한 요구였다. 그녀는 최 회장의 힘을 빌렸지만 이제는 그 힘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최 회장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좋아.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그렇게 하게. 이수연 부사장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그의 웃음소리가 서재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새로운 파트너십이 탄생하는 소리이자 한 여인의 완벽한 부활을 축하하는 축포 소리였다. 6개월 후 서울의 금융 중심지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최상층 MK홀딩스 전략기획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거대한 사무실에서 이수연은 수십 명의 엘리트 직원들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검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세련된 흰색 재킷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명확하고 논리적인 말투.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죽이고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안에 버림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가였다. 회의를 마친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눈 아래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올랐다. 눈물과 절망을 자양분 삼아 그 누구보다 강하고 눈부신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과거의 그늘이 모두 거친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진정한 새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이수연 자신만의 미소였다.